키즈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반기 2023년 요 네. 하반기로 접어드는 요 시기가 무주택자, 1주택자가 좀 살아남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는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자산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뭐 5%밖에 안 남고 다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의 미련을 이제 가지기보다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미래 수익을 바라봐야 되는 자산인데 그건 너무 좀 이른 국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세가 변환이 돼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바로 옆에서 조금 소외받아서 여전히 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그런 자산들을 좀 갖추고 나면 이제 다음 상승장이 이제 뭐 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승장 내내 걔네들은 이제 꾸준히 올라가지고 이제 나의 어떤 기초 자산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같은 돈으로 지금은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시기니까 뭐 규제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돈을 쪼개기보다는 뭉쳐서 뭐 하나 정도나 아니면 뭐 두 개까지 뭐 취득세 이제 취득세 이제 중과가 안 되는 두 개까지 정도는 좋은 자산을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뿌리 자산, 좋은 자산을 이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네. 어떤 게 좋은 자산인지 뿌리 자산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뿌리 자산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 상승장을 보면 이제 하락장 급등해서 이제 하락을 한 거를 감안해서라도 2015년, 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3년까지 해서 대부분 한 2배 정도씩은 올랐거든요. 예, 그게 이제 평균적인 상승이라고 보면 이제 뿌리 자산은 그 2배 정도에 되는 그 2배의 시세 차익을 이제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인 거죠. 과거 데이터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뿌리 자산이라고 해서 뭐 강남 아파트만 뿌리 자산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테마 상품, 특수 상품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전세가도 이제 꾸준히 올라서 그래서 팔지 않고 전세가 상승분으로 이제 종잣돈을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실거주라고 하면 실거주도 마찬가지로 내가 산 거서부터 상승장 내내 꾸준히 올라서 그러면 이제 안전마진이 순자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산이 늘어나는. 예, 순자산 가액이 올라가는 것만큼 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산들, 매도를 하지 않고도 상승장 내내 어떤 종잣돈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뿌리 자산이라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주위에 찾아보면 그런 자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공시가 1억짜리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전세가율 뭐 90%를 계속 유지하는 자산, 이런 것들은 사실 테마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뿌리 자산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전세가율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순자산 가액이 올라가는 자산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순자산 가액만큼 종잣돈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팔지 그렇죠. 않고. 네. 그런 것들은 다 뿌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뿌리 자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키즈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뿌리 자산, 줄기 자산, 그리고 입 자산, 이렇게 네. 세 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럼 이 뿌리 자산과 줄기 자산, 입 자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뿌리 자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팔지 않고도 종잣돈을 끌어낼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 기간 동안 이제 꾸준히 올라서 계속 늘어나는 순자산 가액만큼 이제 뭐 전세금을 올려서 받든 아니면 대출을 뭐 늘려서 받든 이제 종잣돈을 끌어낼 수 있는 뿌리 자산인데, 줄기 자산은 뭐냐면 줄기 자산은 매매 차익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불리는 자산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자산에서 내가 받은 종잣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았, 뭐 이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상승장 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자기 집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금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전세금 뭐 기타 집이 있으면 전세금 올린 걸 받아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거. 그런 것들 뿌리 자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돈을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상승이 막 되는 시기에는 단기로 팔아도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2년이든 1년이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서부터 이제 순수 투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내가 이익이 나면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짧게 뭐 중기가 되든 단기가 되든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자산들.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갭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오르면 팔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분양권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이제 자산의 매매 차익을 통해서 이제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자산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줄기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자산은 사실 수익형 부동산을 저는 이제 입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월세 수익을 이제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만 가지고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쉽지는 않죠. 내가 굳센 마음을 먹고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팔아서 생활비를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돈 가지고 생활비로 쓰시는 분도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점점 자산의 크기만큼 욕심의 크기도 커지고,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예. 점점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괜히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게 되고, 50억 목표했는데 50억 달성하면 100억 하고 싶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으로는 계속 그거를 놀링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놀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어떤 자신의 현재 어떤 근로 상태, 뭐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금이 많아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게 없어진다는 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게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자산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학원비에 고민하고 있고, 당장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뭔가 먹을 거 살 때 고민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마지막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입자산이 이제 나무로 따지면 입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결국에 요 뿌리 자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뭐 종갓집에 가면 우리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40년, 50년 된 거. 거기서 모든 요리가 다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 자산이 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줄기자산, 입자산으로 이제 전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뿌리에서 줄기로 넘어가고 줄기에서 잎으로 넘어가는 요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야 될지. 키즈님은 어떤 식으로 그걸 좀 잡아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게, 하나를 투자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돈을 쪼개서 5개를 사라. 그러니까 짜자리로 5개를 사라.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유는 물론 상급지나 하급지나 다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지만, 5억짜리를 살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씩 쪼개서 1억짜리 5개를 샀어요. 그러면 5억짜리 2배가 오를 때 1억짜리도 2배 오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해서 2배 올랐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총 자산 가액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더 매도하기가 수월하겠어요? 당연히 한 채 있는 사람이 더 수월하죠. 예. 그러면 5채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5채는 5번, 5번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왜냐면 내가 5채 있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된 느낌이니까. 다주택자가 되고, 사람들이 5채나 있으시나요? 고수신가요? 부동산 좀 하시나 좀 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또 저는 매도를 5번 해봤어요. 매매를 5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실속이 없는 거죠. 이론도 이런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5억짜리가 더 많이 올라요. 그죠. 수요를 더 많이 끌어오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장 단지일 확률이 더 높고. 실수요를 같이 끌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자이 같은 경우는 5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공시가 1억짜리 5개 사는 거랑 포항자이 하나 사는 거랑, 지금 하락장에서도 포항자이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제일 먼저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얘가 더 빨리 반등하고 더 많이 오르고,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같이 뭉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도 꾸준히 오르죠. 근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공시가 1억짜리 갭 1,000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매매랑 전세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이. 차이가 없이, 전세가율의 차이가 없이. 뭐 하여튼 그런, 현실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 하나 사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 투자하고 나면은 행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행위.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아쉬움. 뭔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는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행위 중독이라고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몇 번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거죠. 행위 중독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도파민이 계속 도파민이 5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뿌리 자산을 지금 만들려고 얘기한 이유가 한 채의 뿌리 자산을 만들면 지금은 종잣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종잣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타이밍을 제대로 된 한 채를 사서 좀만 기다리면 거기서 종잣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줄기자산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상승장 추세를 타고 단기 매매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은 목적이 없는 돈이잖아요. 뿌리 자산, 근데 전세금을 가지고 쪼개서 사면 이 전세금은 목적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대부분은 이거를 사서 오르면 5개가 오르면 10개가 오르면 다시 모아서 내가 갈아타기 이제 내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돈인 거죠, 소위 말해서. 예, 근데 5개 10개 쪼개서 사서 빠져도 문제지만 이걸 올라도 못 팔아요. 왜냐면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내가 이걸 팔면 자산이 줄잖아요. 예, 총자산이 준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없어지는 것 같고. 예,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못 팔아요. 근데 그러면 목적이 전이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목적이 훼손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전마진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게 눈에 보이는 시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시기니까. 예. 그럼 지금 뿌리 자산을 사면 안전마진 올라가는 것만큼은 무조건 종잣돈이 나온다라는 전제를 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싼 걸 사가지고 비쌀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변동이 있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오른 거에서 떨어진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뿌리 자산을 사면 적어도 1, 2년 늦으면 3, 4년 안에는 전세 한 바퀴, 전세 2바퀴 아니면은 내가 사서 실거주 하면서 1, 2년 정도 있다 보면 거기서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뭐 지난 상승장에서도 다들 실거주 살고 있는 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 이론이에요. 키즈님 갈아타기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예,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딱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첫 집을 살 때가 2010년이었어요. 2010년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물린 투자 물건 하나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실거주. 2010년에 실거주 20평대를 전세를 나와서 이제 하나 사서 들어갔죠. 30대 중반에 사서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한번 갈아탔죠. 이제 14년. 네, 평수랑 이제 입지를 다 갈아타고 그게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갈아탄 게. 예, 갈아탄 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는 2010년에 사서 2014년에 갈아탈 때도 2010년께 올라서 이제 추가 종잣돈 없이 이제 입지랑 평형을 갈아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이게 오르면서 이제 그거에서 나온 이제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모아서 뿌리 자산을 샀죠. 16년도에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16년도. 예. 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걔네가 이제 전세가가 이제 오를 거 아니에요. 상승장 내내 전세가가 계속 그쵸. 올랐거든요. 조금씩. 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종잣돈으로 끌지는 않고 이제 2년에 5%씩만 올려가지고 네. 그거를 모으니까 이제 몇 천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뭐 몇 천만 원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계속 투자한 거죠. 굴려서. 예. 이제 여기로 넘어가셨네요. 줄기자산으로. 네. 그 투자한데 예를 들어서 줄기자산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난 것도 있고 손해가 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타격이 크지 않았던 거는 여기서 또 돈이 나오니까. 뿌리에서 또 돈이 계속 나오니까 2년마다 1, 2년마다 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재밌겠다. 예.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종잣돈 불려가지고 그럼 불린 돈을 가지고 이제 수익형을 하나씩 샀죠. 계속 2020년부터 수익형을 계속 하나씩 샀죠.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반이 생긴 거죠. 하여튼 그런 식의 시스템을 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뭐 더 자기가 좀 기지를 발휘하시는 분들은 뭐 더 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뭐 빌딩으로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뭐 땅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런 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일단은 시작은 그러니까 뭐 빌딩으로 가든 땅으로 가든 뭘로 가든 다들 시작은 주택에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돈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빌딩 할 수 없잖아요. 땅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들 주택에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두가 주택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의 포인트를 뭘로 할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작정 매매 기법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추종할 게 아니라 내가 자산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떤 자산을 뭐부터 쌓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면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의 행위에 대해서 집착을 할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도파민에 너무 중독되지 않아. 그러니까 행위 중독,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뭐 5번 매수했다고 해서 그게 더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관이라는 거는 매매를 여러 번 했다고 성관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사실은 부동산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아파트만 놓고 보면, 아파트. 예, 아파트는 공산품이잖아요. 건설사에서 만들어내는. 예, 그러니까 규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렇게 규격이 다른 상품들은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구분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들이 다 다르니까. 예, 그리고 뭐 기둥이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근데 아파트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짓는 거기 때문에 표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아파트는 건축법하고 달리 아파트법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되게 규제가 촘촘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찍어내는 붕어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세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KB 시세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상가나 이런 거를 시세를 정할 수가 없는 얘기는 표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택은 표준이 되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있고 시세가 다 서열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는 평당가를 보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네이버 평당가에 있으면 평당가 높은 순으로 좋은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영역으로 자꾸 넘어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입지라든가 호재.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모여가지고 매매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는 입지, 호재 이런 게 다 녹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공부는 다 해야 되겠지만 가격만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규격 상품이니까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만 보면 어디가 상급지고 어디가 하급지인지가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라는 거죠.